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진짜일까요?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하루 단위로 바뀔 줄 알았는데 분 단위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란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잠시 뒤에 이런 대화는 필요 없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 중국의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중국의 입장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중국 협상 들어가기 중국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란과 어느 정도 이게 포괄적 합의는 이제 물 건너갔지만, 예. 그러니까 MOU를 기반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한다. 그래서 뭐 호르무즈 봉쇄도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국면에서 좀 이게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이제 중국을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죠. 만약에 이게 꽉 막힌 상태로 가게 되면 중국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가장 이란의 레버러지를 많이, 그러니까 지렛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중국과 이야기할 것이 많은 미국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부탁할 거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워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해서 부탁을 중국한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부탁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그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바라는 거 없다. 우리 네. 지금 계속 경제 제재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는 국가지 우리가 저기서 부탁할 거 없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협상 전에는 항상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인 수사로 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지금 상황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것이 특히 미국 협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리한 것이 아니니까 네. 또 이렇게 그냥 저렇게 워딩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무역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할 테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란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대체적인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전에 있어서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예. 완화가 된 상태에 들어가야지 중국에게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란 받지, 이란에 너네들의 모든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봉쇄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네들한테는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니 차라리 우리 쪽 그 석유를 알거나 아니면 다변화하는 거 어때? 이란 쪽에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어때?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어찌됐건 계속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칼날을 미국의 칼날이 중국의 목에 이렇게 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산 석유가 완전히 막히고 지금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그렇게 되면 협상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어떤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뭔가를 뭔가를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정치적인 공간이 좀 적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 아마 세 가지를 얘기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좀 압박을 좀 해달라라고 그래서 좀 핵 협상이나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협상에 좀 우리가 이게 잘 되도록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거니까 꺼내기가 조금 애매한 어렵네요. 상황이 됐고, 예. 그다음에 중국 기업과 정유사에게 이란산 석유를 좀 수입하지 말고 다변화해라, 이것도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중국 정유사들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걸 또 카드에 꺼낸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고. 중국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백을 소위 말해서 이란산을 좀 다변화해서 우리 미국이나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LNG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예. 그것도 지금 상황에선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좀 이란 이슈는 많이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대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참 별로 예. 얘기해봤자 얘기가 될 게 없겠구나 하니까 급선회해서 우리 별로 얘기 안 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5월 정상회담 이후에 11월 달에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와서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의제만 꺼내놓고 11월 달도 있으니 내가 한번 그때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의미도 충분히 들어간 그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모양새만 우습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유 이야기, 석유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건데요. 이 석유, 미국에도 직접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네. 것 같습니다. 좀 네. 충격이 강한 것 같은데 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월 예. 이제 새벽에 발표됐어요. 예. 오늘.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 음. 근데 보통 우리가 식품과 에너지를 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원 CPI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한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예측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런데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이런 상승분이 소득의 상승분을 이미 잠식을 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중산층,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국채금리, 단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에 이제 변동해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소득 중에서 지출 중에 하나가 예. 그 집 렌트비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금리랑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로 치면 월세네요. 네, 예. 실질 물가 물가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이자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2년도 코로나 네. 이후에 굉장히 크게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예. 거의 9%대까지 상승했을 때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은 사실은 페드의 그 금리 인하를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도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이게 미국 달러의 강세가 전 세계적인 화폐에 대비해서 다 강세거든요. 예, 예. 이게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준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는 연준 금리가 떨어지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CME의 패드 워치도 보면 예.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한다면은 아마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떨어져야지 시중에 돈이 풀리고 투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간밤에 국제 유가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유가가 다시 이제 $100 재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그 봉쇄 재개하는 거를 지금 다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가가 3% 이상 올랐어요. 네. 유가가 3% 이상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한 3개월 후에 다시 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가 4월달 물가는 이미 그 전쟁 시작하면서 오른 물가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또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은 또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올 연말까지 그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 11일에도 굉장히 최고가 시장을 지금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연일 최고가의 네, 근데 행진이었죠. 12일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 특히 반도체 부분은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락을 예. 했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도 6.8% 하락한 걸로 많이 나타났어요. 빠졌네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면 지금까지 많이 오른 그 반도체 그 종목들이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의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이번엔 이란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이란의 입장에 좀 힘을 실어달라라는 식으로 입장 대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밤에 전해졌네요. 이란의 생각은 뭘까요?
이란이 뭐 5가지 추가 협상안을 이제 던졌죠. 아마 중국에게 요청을 했던 것도 그 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왕이 그 외교부 부장과 그 다음에 이제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 뭐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밝히긴 했지만 이제 핵 관련해서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적극 지지하겠다. 그걸 지키는 거.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란이 중국에게 이것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안인지는 정확히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반관영 매체인 그 파르스 신문에서 나온 그 안들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종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공격이나 미국의 그런 어그레션, 미국의 그런 공격이 멈춰야지만 뭐가 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게 미국 측으로에게 레바논이나 아니면 이란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봉쇄 제체를 풀어야지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압박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5가의 안 자체가 그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모두 멈춰야지 협상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렇게 풀어야지 그리고 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계속 자금 제재나 경제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가 멈춰져야지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해서 중국이 협상을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멈춰야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파르스 통신 보도를 보면요. 모든 전선의 종전, 그리고 반이란 제재 해제,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이 5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란이. 미국은 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이 봐야 1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란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같은 안이다. 그다음에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 안이 결국은 이란은 종전을 하고 나서 핵 협상과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에 관련한 협상을 따로 해서 경제적 유인을 우리가 거기서 많이 받아내겠다.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은 먼저 선언을 해라. 그리고 이제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결 조건으로 경제 제재 조금 풀어줘서 경제 유인을 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어찌됐건 자기네들의 협상 카드니까 통제권을 인정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협상에 들어가야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너네 그럼 뭘 우리한테 경제 유인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상당히 자기네들의 전략에 맞게 이런 워딩, 메시징을 계속 이렇게 발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점을 찾는 거는 역시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이 메시지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긴축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축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봐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이게 조금 이제 용어에 대한 우리가 조금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발언 자체는 이제 건전 재정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에 이제 매몰이 되어서 그 민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슈랑 연결되냐면은 지금 이제 전쟁이나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사실 그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내리기 힘든 상태예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90원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다시 올라서는 상태네요.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수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나 투자가 확장이 돼야지 다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팔러스 믹스라고 해서 이제 금융 정책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돈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 지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 부채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을 또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못 풀면은 이제 민생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은 경제가 오히려 GDP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GDP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세수가 다시 줄어들게 될 거고 예. 이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 다시 그 투자하는 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절약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부채라고 우리가 이제 그 건전 재정의 문제가 되는 거는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 정도냐인데 그렇죠. 예.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 부채 비율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더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이게 재정이 예. 악화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절약의 역설이라고 보통 부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때 제때 안 썼기 네,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나빠지는 상황.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함정이라고 부른 거죠. 표현한 것 중에서 포퓰리즘 긴축 재정론의 함정. 예. 이 함정이 이제 요 부분을 예. 설명을 하는 거고요. 포퓰리즘 긴축 재정론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보통 금방 이제 앵커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라는 건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돈을 푸는데 이게 국가 부채가 위험하다라는 어떤 이제 정체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도덕적인 우위를 이제 좀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은 현재 고통이 이제 민간들의 고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게 바로 오히려 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예.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건 철학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근데 예. 이제 배경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한국 부채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순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우리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 네. 기금이라든가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융자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순부채는 부채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갚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순부채란 말이에요. 네. 이게 IMF 기준으로 보면 1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우리가 민생 쿠폰 예. 경제적 효과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더니 0.443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썼더니 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상권에서 매출이 44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단기적인 물론 효과예요. 장기적으로 예. 지속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보통 이런 분석을 했을 때 0.223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쓰면은 20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제 우리는 상황이 더 좋았다. 훨씬 더 효과가 예. 크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쿠폰의 경제 효과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국채를 발행하거나 건전 재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민생 회복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철학의 대변인은 뭐- 아닌데요. 네. 철학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네. 이 표현을 포퓰리즘적인 긴축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줬던 것 네, 같습니다. 네, 표현도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100만 원을 썼을 때 43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 네. 이게 그렇게 좋게 볼 일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돈을 정부 지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소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는 예.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생 쿠폰을 줘서 상권이 거의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을 한 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승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는 돈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분석할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효과가 네.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정 승수는 1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만은 네. 이건 약간 다른 네, 상황이니까요. 재정 승수하고는 좀 다른 예,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동의 상황이 계속 복잡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이 전개 상황에서 이란에 대응해서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이 왜 저도 처음 의아했던 게 이란이 그 걸프 국가들에서
대해서 아주 대담한 공격들을 그랬죠. 감행했었거든요. 예.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시설이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란한테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의 외교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 이란이 왜 공격했었구나라는 게 좀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란이 그들이 미군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갖고 이렇게 어떤 공격을 이렇게 감행한 건 옳지 않은데 했는데 지금 UAE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공군력과 자기네들의 미사일 전력을 갖고 이란을 공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자기네들도 사우디와 UAE에서 공격이 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좀 더 대담한 공격들을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란이 왜 저런 공격을 감행했는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하나 더 살펴봤고요. 자, 제가 앞서서 어제 정부에서 좀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네. 있었다, 여러 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겠다. 네. 국민 배당금 이 구상을 밝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도와 시장 해석이 완전히 좀 어긋난 대표적인 예.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을 정부가 나눠주면 시장 경제의 원칙에 원칙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 네, 사회가 그래서 아니죠.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낸 이익을 가져다가 예. 나눠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횡재세 같은 건 아니다. 네, 행제 예. 세금을 추가로 매기거나 그러한 거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 설계를 다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네.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수입을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인 번 세금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좀 분배론적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배당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 용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자체가 딱 듣기에는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잖아요. 이제 예. 추가적으로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게 늘어났던 세금 자체를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아니면은 잠재 성장률을 확충시키는 데 대한 투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뭐 소비 쿠폰 이런 거 주는 거에 소스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은 기본 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경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대들한테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청년 창업이다 아니면은 중소기업 이러한 투자 이런 네. 데다가 써서 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거기서 국민들이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또 세수가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걸 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해석을 어렵게 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용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네. 코스피가 장중에 5% 하락할 때 이게 네. 원인이 아니었냐라는 네.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도 네. 자, 반도체가 언제까지 호황일 것이냐, 네. AI 특수가 그중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네.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면은 또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텐데 이런 고심은 있었나, 이런 비판은 나올 만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공급적인 충격이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정도의 그게 다시 물가에 반영이 되는 공급 충격이 온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그게 없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한정적으로 올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소득 부분은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물가 상승률에는 좀 한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굉장히 우리가 7,900, 예. 8,000까지 가기 얼마 전 직전에 바로 떨어진 거는 저는 우리가 7,000이 넘었었을 때가 6일이었어요. 네.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8,000 가까이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뭐 과속이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에 네.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 그쪽에 이제 군사 그 작전들이 다시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은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일단 그렇다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네, 네. 하나 여기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경제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합의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성과급을 주는지에 대한 합의는 된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노사 협의가 결렬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국가 경제에 굉장히 긴급 조정권은 아무 때나 발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30일 네. 동안 파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아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동 이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상황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진단해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